저에게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해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못 온 하루들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서명 안 한 하루도 있으면 꼭 저기에 이름하고 서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주제는 동성애와 차별 금지 법안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남성 두 명이 결혼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죠. 아마 우리 캠퍼스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본인이자라고 하실 수 있는 김원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원래는 물리학과 교수님이시지만 부산대학에서 가르치시지만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좋은 또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병석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동병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전하는 그 모든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학내에 많은 일이 있다는 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듯이 유럽하고 또 미국이 동성애, 또 나아가서 동성 결혼을 이렇게 합법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졌는지, 왜냐하면 이 동성애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그런 쪽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일반적인 이야기, 동성애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는 정의 보면은 동성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 두 번째로는 동성과의 성관계. 세 번째로는 동성애자로서의 성적 재산. 제가 이거를 쉽게 이제 술로서 표현합니다. 술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꾸 술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왠지 자꾸 술이 땡겨. 그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주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주 술을 실제로 먹는 겁니다. 셋째는 뭔가 하면은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 완전히 자기는 술에 빠진 상태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동성애자라고 간주하느냐에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어떨 때는 막 동성애자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작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동성애자 숫자를 많이 하려 그러면 저 성적 끌림, 느낌을 당신의 마음속에 동성애적인 느낌이 있습니까? 필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건 뭐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세 번째 특징, 동성애자로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아주 작아집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는 주체가 많게 하고 싶으냐 적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1번을 물느냐 3번을 물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성애라는 것은 뭔가 우리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 우리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양성애는 뭔가 하면 두 개를 다 하는 겁니다. 동성애도 하고 양성애도 하고. 또 요새는 학자들이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총칭해서 우리가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동성애가 생기느냐? 유발 요인을 보면은 첫 번째, 부모의 잘못된 역할입니다. 부모가 엄마 아빠가 남자 여자로서의 잘못된 그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또 자녀를 이렇게 잘못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성애가 된다는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릴 때 유년기에 불안정한 성정체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면 남자라고, 또 여자라면 여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불안정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요인은 뭐냐 하면은 친구가 안 돼요. 또래 집단으로부터 혹은 이렇게 몸이 너무 여성스럽다는 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놀림을 당한다, 계집애 같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또 어떨 경우에는 부모가 아들을 원해서 여자아이인데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잘못된 성경험. 거기에 이제 우연히 동성애를 경험해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경험할 때 기숙사라든지 교도소, 군대 이런 데서 우연히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거기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성폭행을 당하게 되면은 오히려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문화의 영향. 이게 뭐냐면은 이 동성애를 미화하고 또 이런 것을 접하다 보면은 호기심을 갖고 이제 동성애를 한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은 아주 큰 문제가 뭔가 포르노 음란물이 동성애 포르노가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 문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드라마, 영화 이게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결국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결국은 행동을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사회 풍토예요. 지금 서구 사회는 이게 굉장히 커요. 동성애 괜찮다, 정상이다, 이거 얼마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사회가 그렇게 부추겨요. 권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동성애를 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이게 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성향이나 신체적인 요소가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여성 비슷하다, 여성인데 남자고 톰보이처럼 왈가닥 이러다 보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쾌감이, 우리가 이것 하나의 중독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접하고 나면 또 하고 싶고 해서 결국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도 역시 쾌감을 줘요. 우리가 이성애의 성적 쾌감과 똑같은 비슷한 정도의 어떤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하고 싶고 결국에는 이제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동성애 한번 우연히 경험했는데 쾌감을 느꼈다, 그건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타고난다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아주 깊이 빠지게 되면 정말 나오기 어려워요. 왜 나오기 어려운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인격체 두 사람이서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도움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깊이 빠지게 되면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가게 되면 중독성이 아주 강하고, 제가 이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요인이 있지만 이 요인이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이다.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동성애가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환경, 부모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인들은 이러이러한 요인이 그렇게 되도록 형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그것이 아주 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경향이나 환경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절제력과 의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동성애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의 성적 행동 양식인데 자기가 책임을 져요. 결국에 자기의 어떤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 탓, 부모 탓 이렇게 돌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요인을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비율을 제일 먼저 측정한 사람이 킨제, 우리가 킨제의 보고서라는 말을 듣는데, 이 킨제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국민의 동성애자 비율을 이제 측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문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제 어떤 결과를 발표했는가 하면은 1948년에 미국 남성의 경우에는 약 13%가 동성애 경향을 갖고 있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한 7%가 동성애 경향을 갖고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책을 발표했는데, 그 책이 굉장히 깊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몇십 년 동안 이분이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남자는 13% 10명 중에 1명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굉장히 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왜냐하면 이분 자신이 양성애자고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모든 성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근친, 상간, 어린이, 동물,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종교하고 문화가 결국 이거를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이 킨제이는 이거를 부숴야 되겠다. 부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정말 이성애가 표준이 아니다는 것을 자기는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분은 이제 표본 조사를 할 때 약간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표본에 포함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자, 노출증 환자, 소아 애호자, 범죄자, 교도소에 있는 사람, 또 문제 학생, 이런 사람들을 약 25%, 그러니까 4분의 1을 그 표본에 4분의 1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이 퍼센트를 높이려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온 세상이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행동 연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킨제이 후계자들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10%가 동성애자다. 10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다. 그러니까 이거 동성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법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과장된 결과. 이게 과장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설문조사들인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S88이라면 1988년도에 했던 데이터입니다. T92는 1992년도에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MC10이라면 2010년도 3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데이터를 이렇게 쭉 뽑았습니다. 여기 이제 남성 동성애자 비율이고
기준은 뭔가 하면은 설문조사하기 전에 1년 동안 성관계를 기준했어요. 그러니까 필링을 측정한 건 아닙니다. 킨제이는 어떤 느낌을 측정했고 이거는 실제로 성관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객관적으로 파악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략 동성애자가 1% 정도 나옵니다. 이제 뭐 크고 작은 걸 다 평균하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0.6%,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녀 합하면 0.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양성애자하고 동성애자 합쳤을 때는 남성의 경우는 약 2.9%,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는 1.8%. 그래서 우리가 평균하면 2.3%.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48년, 53년도에 10%란 말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자만 하면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양성애자까지 합해도 3%가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국가에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우리가 가계조사하듯이 여러 가지 조사하잖아요. 그때 당신은 동성애자입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물어보면은 역시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미 그 과장된 결과가 너무 알려지고 이제는 동성애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너무 많아지고 압력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구 사회는 되돌릴 수 없는, 더 이상 옛날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으냐? 자, 이 우리나라에는 조사를 좀 덜 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이 한국 에이즈 연맹에서 1996년도에 했을 때 약 1% 전국을 이제 조사했습니다. 약 1%. 그래서 0.03%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성과학연구소라는 데서 2003년, 2011년에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서울 지역에만 했습니다. 요거는 서울을 이제 대상으로 했고 동성애자는 0.2%. 그냥 요걸 한번 경험한 것은 하면 1.2%. 2011년에는 한번 경험한 거라면 1.2%, 여성은 0.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보면은 대략 전국을 하면은 왜냐면 서울은 조금 진보 그러니까 좀 그쪽이니까 개방적이니까 0.2% 여기 같으니까 대략 추정하면 전국을 하면 0.1%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요거보다 이렇게 작을 것이다. 이렇게 가져가면은 요건 제 추정입니다. 위의 결과. 그래서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물론 요 3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동성애자입니다. 그냥 한두 번이 경험했다 하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굉장히 많아져요. 이렇게 한두 번 경험했다는 것은 거의 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번 경험했다 하면 한 15만 명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요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부풀입니다. 미국처럼 10% 터무니없이. 예. 그리고 그게 맞는 것처럼 막 터뜨리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은 한 3만 명, 또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것으로 한 15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된다고 예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지도 치유불가능도 아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이 동성애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선천적이에요. 동성애는 타고난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다. 내가 동성애자로 태어났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게 온라인상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그걸 내세우면서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동성애가 정상으로 인정되는 그 첫 번째 것이 뭔가 선천적이라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절대 유전이 아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를 못 낳는 어떤 행동 양식은 유전이 될 수 없습니다. 유전이 되려면 유전자가 내려가야 되는데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애가 유전자라 그러면 이미 동성애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또 어떤 주장이 있는가 하면 동성애는 어떤 정상적인 유전자가 돌연변을 일으켜서 이상을 해서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유전자, 동성애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전자가 이렇게 잘못돼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전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유전질환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쪽은 다 유전질환자들입니다.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전질환자들 보면은 대략 0.25% 이하예요. 그리고 모든 유전질환자를 다 합해도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사람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유전질환자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성애자가 한 동성애가 한 2.4%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빈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따른 변화를 보면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동성애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몸 때문이라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몸에 의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느냐에 따라서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자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게 하나의 행동 양식입니다. 동성애는 하나의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한 개의 유전자가 그렇게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수많은 유전자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행동 양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수많은 유전자가 관련하게 되면은 천천히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유전자가 바뀌어야만이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성애자가 동성애자가 되려면 그 여러 개의 유전자가 다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번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세대에서 천천히 변해야 되는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갑자기 났다가 갑자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